STF 2023 개막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SBS D프롬의 특별 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쓰기 위해 대한민국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STF 특별 대담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럼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상황을 보면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기후 위기, 거기에 곳곳에 무력 충돌까지 겹치면서 공급망이 단절되고 또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시기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입니까? 작년 초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금년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분쟁 이런 것들이 공급망 불안과 또 에너지 위기 또 이런 다양한 복합 안보 위기를 비롯해서 복합 위기를 모두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협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일어났지만 제가 작년에 취임하면서부터 결국은 우리 국내적인 그 저력을 키우는 것도 하면서 아울러서 국제 협력을 위한 외교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선 공약부터 제시해온 이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그리고 인태 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책임 있는 기여를 역할을 확대하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 관계는 동맹을 더욱 내실을 다지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이라는 체제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아세안이나 G20 같은 데에서도 단순히 다자회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조그마한 경제 현안이나 공급망 현안이 있는 것도 전부 양자 정상회담을 해서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동, 중앙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이런 전방위 외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에너지 그리고 산업에 이런 필요한 소재 이런 공급망 안보에 치중을 해왔습니다. 결국은 이런 공급망 그 리스크 관리도 결국은 기업과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어떤 전략적 틀을 만들어서 상대 국가의 이런 전략 대화를 꾸준히 하면서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어 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잠시 이야기하셨지만 최근 이제 중동 방문을 비롯해서 정상 외교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데 그동안의 이 정상 외교를 통해서 어떤 경제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자세한 수치는 뭐 또 언론에 많이 발표가 됐으니까 정상 외교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 기반에서 각국의 이런 경제 협력, 통상 관계가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이런 그 세계 질서가 많이 분절화돼 있고 또 국가 간의 어떤 그 안보나 첨단 기술의 그 전략적 어떤 입장에 따라서 분절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기업에만 맡겨가지고 과거에 WTO 체제 때처럼 그냥 방치해서는 우리 기업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라라면 어떤 나라든지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전략적 기반을 튼튼하게 해 주어야 우리 기업들이 상대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정상 이 외교는 전부 우리 기업 간 협력과 해외 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그런 경제 현안 중심으로 하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어떤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안보 협력 기반이 없이는 첨단 기술을 공유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이런 사업 그 발주라는 것도 어떤 안보 협력의 어떤 틀 안에 있는 국가들끼리 기왕 같은 값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를 갖추고 또 우리 인태 지역에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과 역할을 더 강화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런 뭐 중동이라든가 동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글로벌 사회와 서로 어떤 그 안보 협력 이 플랫폼을 잘 구축을 하는 것이 그게 어떤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전략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중점을 많이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즉 R&D 예산 규모를 이제 축소하는 걸 두고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이 국가 R&D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재임 중에 R&D 그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3년 동안에 20조가 30조로 이제 늘면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한 3천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면은 그 한 달에 한 200~300만 원의 금액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결국은 어떤 수당 보조의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R&D는 R&D답게 R&D 예산은 R&D에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가 좀 그 예산 항목과 그 취지에 좀 충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왜 재정으로 R&D 투자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간 기업과 시장에서 자기들이 R&D 투자를 하면 저희가 비용 공제도 해주고 정부가 세액 공제라는 형식의 보조금 지급도 합니다만은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너무 앞선 기술, 예를 들면 기초 원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뭐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에 그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중소기업의 그 어떤 필요한 그런 맞춤형 그 어떤 기술 개발을 위해서 또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R&D 그 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R&D에 대한 지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 조금 못 되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기술계에서는 어느 특정 연구자나 뭐 특정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할 그 지원 규모가 아직 나오질 않았고요. 항목별로만 이제 나와 있고 국회에 이제 동의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사이즈가 좀 주니까 우리한테도 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이제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에 대한 이 투자가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조차도 이거 내년 선거 뒤로 미뤄서 25년부터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기업이나 우리 향후의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리 여기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전문가들과 이제 좀 많은 논의도 해보고 또 제가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꼭 연구소나 대학들을 방문해서 실제로 그 나라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연구개발 실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하여튼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만은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AI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거기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AI 디지털 시대 그러면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AI 디지털 뭐 인재를 키우기 위한 양성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AI 디지털 시대일수록 이런 자연과학, 공학의 기술에 이 인문학적 사고가 이렇게 접목이 돼야만 풍부한 이런 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AI 디지털 시대라는 거는 어떤 기술과 스킬만 갖고 승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AI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인문학적 또 사회과학적인 이런 사고가 접목이 돼야 해서 사실 물리과의 구별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 자신도 이제 교육계 대학 뭐 총장님들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이런 물리과의 구별이라든지 또는 자연계에서도 공대와 그 자연과학대학의 구별 또 그 내에서의 학과별 이런 벽을 좀 많이 허물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융합형 좀 그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부탁도 드렸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그 소위 뭐 선도적인 그런 명문 대학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학부 전공이 다 이미 없어졌고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듣고 뭐 졸업할 때 자기가 또 쓰고 싶은 분야의 논문을 쓰고 이렇게 벌써 오래 전부터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학교 안에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랄까, 관행이라면 관성이라면 관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소를 해서 좀 융합형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라이즈 사업도 이제 그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AI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그야말로 국제 경쟁이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실시간 어떤 초연결이라는 개념 때문에 즉시성과 초연결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 국제 경쟁이 그야말로 무한 경쟁으로 치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기를 때 키워낼 때 이런 다양성이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개방성이라는 걸 가지고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야 이런 AI 디지털 시대에 그 맞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AI 같은 혁신 기술이 우리에게 분명 이제 편리함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뭐 AI의 안전성, 또 신뢰성 문제, 그리고 윤리 이슈 이런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이 궁금합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 네. 활발합니다.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배기가스 규제라든지 뭐 속도 규제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얘기도 있었고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합당한 그런 그 규제는 오히려 기술 발전을 더 이제 시켰고요. 그래서 저는 이 AI 문제의 부작용이 과대평가되어서도 물론 안 되고, 그래서 일단 AI 디지털 분야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IT 지적 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그리고 그 기술 개발에 노력을 투여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이제 확고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측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부작용이라는 측면은 지금 뭐 그 외국에서도 이 AI의 발달로 해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가짜 뉴스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또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실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AI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이 되어야지 이것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가져야 되고, 우리도 그래서 그 AI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한민국 차원에서의 권리 장전을 발표를 했고, 저는 이거를 벌써 오래전부터 유엔과 또 뭐 외국의 대학들에 가서 이미 얘기를 했고, 또 이런 그 윤리 규범을 만드는데 이 AI와 디지털의 특성상 뭐 바로 즉시성과 초연결성 때문에 이거는 국제 규범이 만들어져야지 어느 한 나라의 규범만 가지고는 규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엔사나 그 기구 출범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뉴욕에 가서 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여기에 대한 또 입장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 전문가를 그 이제 자문위원으로 또 추천도 했고, 또 뭐 다행히 얼마 전에 답신을 받았습니다. 유엔에서 그 우리나라 전문가를 위촉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AI 디지털의 그 특성상 국가가 이걸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이 접근성과 이 기술 활용에 대한 격차가 막 벌어지고, 이 AI와 디지털 그 어떤 접근과 활용에 대한 격차가 경제 사회적인 지위의 격차로 확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어떤 공정과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 누구나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국가 간에서도 국가 간의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야만 공동 번영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제가 뭐 국제회의에 나가면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AI와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